다들 아마 여러 형태로 챗GPT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또 우리 원장님은 과거 개인 경험하고 비교하는 그런 챗GPT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 이런 것도 해보셨는데, 오늘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챗GPT의 특히 교육적인 활용과 관련돼서 연사분들을 모셔서 각 분야에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전규 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연사분들을 모실 때 이 분야의 어떤 쟁점과 실제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분들을 두루두루 찾았는데요. 우리 박전규 대표님은 현재 튜터러스 랩스의 CEO이시고 이제 교육종합연구원의 객원 연구원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위원을 좀 역임하고 계시고요. 배재대학교에서 정보통신공학 분야를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시는데, 특히 자료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챗GPT의 어떤 기술적인 특징을 포함을 해서 아주 훌륭한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그 참여자들은 저희들이 편의상 오늘 답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질문이 가능한지 좀 궁금하기 때문에 구글 닥스를 통해서 의견이나 질문을 올려주시면 종합토론이나 아니면 이후에도 저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튜터러스 랩스의 박전규입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서울대 계시는 석학분들과 인터넷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좋은 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제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생성 AI라는 주제, 그다음에 챗GPT, 그다음에 에듀테크 이렇게 좀 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제한된 시간으로 해서 앞으로 특별하게 인공지능 또는 챗GPT 이런 부분보다는 뒤쪽에 에듀테크라는 우리가 교육적 현실에서 챗GPT가 어떠한 형식으로 활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예, 직관적으로 보시죠. 이 챗GPT가 특히 이제 GPT 3.0이 나오면서 2년 만에 새로운 기술들로 나왔습니다. 실제 이 오픈 AI 진영의 인사이드 스토리 들어보면요, 과학적 발견이라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큰 기대를 안 하고 내보냈습니다. 지금도 혹시 챗GPT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리서치 프리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를 안 하고 대중에 우리 기술을 공개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자, 이런 맥락에서 GPT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의 폭발적인 바이럴 석세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이 챗GPT의 그 후광을 받아서 이런 기술적인 논의를 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챗GPT라는 것은 보시면은 문맥이나 배경을 이해하는 힘이 비약적으로 높아져서 자연스럽고 복잡한 소통이 가능한 기술이다. 다만 헐루시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인터넷에서 또는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이 선생님들이나 학우들이나 자연스럽게 질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질문을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잘 알겠지만 대화 형식으로 빠르게 사람처럼 설명합니다. 마치 사람 같습니다. 설명하는 거 보면은. 그 다음에 교육적에서 보면 독후감을 500자 이내로 작성해줘.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해줘. 이런 것까지 가능한 진정한 우리가 AGI를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챗GPT의 배경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만드는 기술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이 챗봇이라는 게 챗GPT가 나오기 전에 우리 일상적으로 챗GPT라고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냥 신변 잡기를 컴퓨터와 나누는 그런 게 챗봇이었어요. 근데 이 챗봇이 대화라는 큰 맥락에서 기술을 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역, 저희가 보통 풀면은 검색 기반의 챗봇,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라는 챗봇,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전체 챗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챗봇이 성공하게 된 배경은요, 이러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일한 시스템을 오픈했는데 장치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메커니즘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집니다. 굉장히 사람처럼 들어가고. 근데 여기다가 뭘 넣었냐 하면은 학습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악용을 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부대 효과,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바람에 16시간 만에 문 닫았습니다. 대략 4년 만에 그 구글하고 메타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챗봇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들고 나왔어요. 여기에 기여한 게 뭐냐면은 오른쪽에 레딧 또는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게 전부 소셜 러닝 메커니즘입니다. 글로벌하게 무한적으로 존재하는 리소스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모아놓은 데이터를 구글하고 메타가 비로소 활용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챗봇을 활용할 수 있는, 즉 챗BT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글이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광에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건 오픈 AI거든요. 구글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구글이 가장 먼저 람다라는 대화형 언어 모델, 그 다음에 미국 현재 49개조 서비스되고 있는 듀플렉스 시스템, 정말 훌륭합니다. 내가 기계한테 전화를 걸면 기계가 예약까지 와서 나한테 컨펌까지 받아주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정말 중요한 노력들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챗GPT를 누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대략 저희가 그 힌톤 교수가 2006년에 기존에 1990년도에 풀지 못했던 주요한 인공지능의 주요한 문제들을 풀면서 대략 저희가 2013년 정도에 저희 같은 인공지능 그 연구자들이 실제 프랙티컬한 시스템을 내보냈거든요. 그 이전에 이러한 걸 하고 있는 게 보통 그 오픈소스 커뮤니티 이런 노력들이 정말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이 다르지만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 그 다음에 우리가 90년대 풀지 못하고 있던 이 논리적인 신경망의 딥한 구조를 만든 이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에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데이터도 공유하고 지식도 공유하고 심지어는 코드까지 공유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챗GPT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라는 배경에 보면요. 챗GPT는 결국 언어 모델이잖아요. 언어는 텍스트를 다루는 거거든요. 이 텍스트를 다루는데 저희가 한 10년 이상 공들여온 이런 오픈소스 챌린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글루라는 것도 있는데 이 글루라는 게 다름 아니고요. 독해입니다. 저희가 통상 이제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에서 기계가 하는 독해, 이 독해 기반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기 시작한 게 글루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이 글루라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에 시작할 때는 뭐 한 60%, 70% 정도였는데 한 3, 4년 만에 인간이 대략 90%인데 91% 순식간에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아마 아실 텐데 스탠포드에서 또 하나 독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게 스쿼드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위키피디아의 아티클을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고 질문과 답을 생성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또는 우리가 물어보는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 여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보시면은 정말 빈약하죠. 67%.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년 만에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이때는 학습 페어까지 넣어줬어요. 예를 들면 질문과 답이 있는 걸 넣어줬는데 이 기계가 금방 달성하다 보니까 어렵게 꼬아놨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까지 집어넣어놨어요. 그랬더니 이마저도 1년 만에 극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93.2%인데 지금은 이런 타스크는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챗GPT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글루, 스쿼드 같은 것들이 또 하나 챗GPT가 나오게 된 중요한 동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챗GPT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대화하는 인공지능입니다. 저희가 그 구조를 이제 모니터링 하다 보면 대략 2년 전에 MIT에서 테크니컬 리뷰 해서 매년 올해를 빛낼 10대 브레이크스루 테크닉을 발표해요. 그때 나왔던 게 컨버세이셔널 AI입니다. 정확히 2년 전에. 근데 정확히 1년 반 만에 챗GPT가 나타나면서 오늘 이런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제너러티브 AI라는 거. 오픈 AI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보시면은
텍스트 정면에서 텍스트적인 측면에서 챗GPT, 그다음에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달리, 그다음에 음성, 소리를 다루는 거죠. 여기에 위스퍼. 정말 대단합니다. 다만 여전히 저희가 풀지 못하는 것들은 거꾸로는 잘 안 돼요. 텍스트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스피치는 잘 되는데 거꾸로는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를 뭐 디스크라이브 해주는 텍스트 언어 지능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크로스 모달리티 측면에서 텍스트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정말 많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 뭐 수치적으로 보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특별히 언급을 드리지 않겠고요. 뭐 의사 시험에 합격 가능한 실력, MBA 최종 시험 합격, 이런 이제 눈부신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교육적으로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작년 11월 말에 최초로 발표가 됐죠. 그 다음에 바로 이 The Atlantic이라는 저널리즘입니다. 이 저널리즘에서 열흘 돼서 저 코멘트를 냈어요. 컬리지 에세이가 죽었다. 정확합니다. 그죠? 그 2015년에 그 옥스퍼드하고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동으로 싱귤레러티가 언제 올까를 예측을 했어요. 그때 언제로 예상했냐면은 이 컬리지 에세이에 대해서 대략 26년 정도에 가능이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반 정도 당겼습니다. 그만큼 이 챗GPT가 압도적인 브레이크스루의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그 다음에 12월에 그 애틀랜티에 이렇게 발표가 난 다음에 스탠포드에서 학기 말에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까 학생들한테 과제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17% 정도의 학생들이 활용을 했고 여기에 60%는 아이디에이션, 즉 내가 어떤 공부를 할까 아니면 아이디어 도출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했고요. 마지막에 충격적입니다. 챗GPT한테 숙제를 내고 또는 과제를 주고서 거기서 나온 장문을 그대로 제출해버렸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챗GPT 도움을 받아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이를 했어요. 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기말고사, 중간고사에서 예상 문제 보는 거죠. 저걸 가지고 예상 문제를 풀어본 거죠. 30% 정도가. 이 정도로 챗GPT가 우리 현실에, 우리 학교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도구적인 측면으로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조금 전에는 대학 영역이에요. 지금은 초중고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월마트 아시죠? 월마트의 샘 월튼이라는 분이 창업을 했고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월튼 패밀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미국 전역에 교사 1000명 정도, 학생 1000명 정도. 교사들은 초중고 교사들이고 학생들은 주로 중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대략 우리가 좋아하는 용어로 95%의 신뢰 구간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의 오차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고요.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그런 측면에서. 교사의 반 이상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고 그분들 중에 10%는 매일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고생들의 3분의 1이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학생들은 반 정도가 챗GPT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교사들은 수업 계획, 수업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그 다음에 본인도 잘 모르는 게 있으니까 수업을 위한 배경 지식을 구축하는데 활용했다. 뭐 이제는 도도한 흐름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문조사가 좀 더 충격적입니다. 교사의 3분의 2, 4분의 3, 4분의 3은 학교에서 챗GPT를 활용을 해야 된다. 학생들의 3분의 2도 학교에서 챗GPT를 도입하는 걸 찬성한다. 조금 아이러니한 결과 나왔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학생들의 80%가 우리 선생님들이 챗GPT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결과도 나오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챗GPT가 교육 현실에 자연스럽게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데에서 아무도 거부감을 갖지 못하는 이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챗GPT의 기본적인 능력, 번역을 하고 정보 검색을 하고 게임을 하고 개인 비서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필살기죠. 응용기.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사지선다형 문제, 그 다음에 독후감을 뭐 세 줄로 요약해줘. 500자로 요약해줘. 잘합니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저희가 이거는 안 풀린다고 생각했었어요. 서술형 수학 문제.
뒤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그 초등학교 수학 서술 문제 대표적인 저희 쪽에서 GSLM 8K라는 타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GPT 3.0에서는 33점, 약 3분의 1 정도 맞췄고요. GPT 챗GPT에서는 57%, 그 다음에 GPT-4가 나온 시점에서는 92%를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퓨처 트레이닝 메커니즘이 들어가긴 하지만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를 보죠. 챗GPT에. 자, 챗GPT는 언어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텍스트의 순서가 쭉 나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요걸 맞히는 게 언어 모델 다름 아닙니다. 정말 쉽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시퀀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추정하는 거, 이게 언어 모델이에요. 이렇게 단순 무식한 일을 하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게 확장성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음절, 형태소, 단어, 구절 요 정도만 가지고 예측했는데 그 다음에는 문맥까지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문맥, 문장 이런 논리까지 예측을 하는 이런 단계에 우리가 초고도 언어 모델이라는 프레임워크를 빌려서 오늘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랜스포머가 구글의 첫 번째 역작이었어요. 근데 오픈 AI가 쓰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구글이 이렇게 해놓고 구글이 따라서 오픈하고 나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챗GPT의 트랜스포머, 마지막에 있는 T, 트랜스포머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구글이 만들어 놓은 거를 오픈 AI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GPT-1도 미미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오른쪽에 그 도표를 보시면은 저희가 뭐 회사의 성장 또는 기술의 성장 속도를 저런 식으로 J커브 형태로 보이는데 뭐 GPT 1, 2, 3 올라가면서 대략 10여 배 스케일로 GPT의 규모도 올라가고 뭐 성능은 말도 할 수 없이 올라가고 있죠. 어쨌든 저희가 이 GPT 3.5를 추정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구글 내부에 그 리암 피더스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핵심 개발자인데 이분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이 리서치 프리뷰를 오픈하면서 이 정도 기대 안 했다. 구글 내부에서도 구글이든 오픈AI든 이런 기대를 안 하는데 폭발적인 기대를 하게 되는 앞으로 이렇게 됐고 GPT-4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오겠지만 어쨌든 GPT-4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죠.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 정도 유전자를 가지고 챗GPT가 성장을 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이죠.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 이게 GPT를 대표하는 가장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오른쪽에 오른쪽 상단에 그림을 보시면은 서술형 수학 문제. 이제 GSM이 그레이드 스쿨 매스거든요. 약 8,000개 정도 세트가 됩니다. 저게 전부 대부분이 서술형 수학 문제인데 그 GPT 3.0 약 3년 전에 발표한 GPT 3.0을 가지고서는 3분의 1 정도만 풀어올 수 있었고 챗GPT로는 60점 정도, 그 다음에 GPT-4가 나온 시점에서는 92점 정도, 약간의 프리 트레이닝을 곁들이면 저렇게 됩니다. 여기의 핵심이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챗GPT가 풀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순한 언어 모델이 개념과 문맥을 에스티메이션은 추론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발전됐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논문의 Chain of Thought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오픈AI가 챗GPT 안에서 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커니즘이고요. 보시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이 독특하죠. 사람이 푸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예를 들은 논문이 있는데 저 논문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스탠더드 프롬프팅, 체인 오브 사 프롬프팅, 챗GPT는 제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논리적인 체계를 상세하게 풀어나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이것이 챗GPT가 단순한 언어 모델이 아니고 문맥과 논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는 그냥 진화된 논리 체계를 풀어나가는 머신이었는데 이거는 커먼 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 밑줄을 2개를 쫙 걸었습니다. 로저가 테니스 볼을 5개를 가지고 있고 캔을 2개 샀어요. 이전에는 지문을 각 캔에는 3개 볼이 들어가 있다.
근데 테니스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일반적으로 한 캔에 3개의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일부러 제가 지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놓은 각 테니스 볼 캔에는 3개씩 들어가 있다. 이거를 자기가 찾아낸 거예요.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GPT가 문제를 풀고 있다 해서 저희가 교육적으로도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활용시 조이점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그 맨 오른쪽을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은 GPT가 진화된 논리 체계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심지어는 문헌조차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그 오픈AI 진영에서 2월 초에 도구를 하나 내놨습니다. 챗GPT가 생성한 거를 자기들이 생성한 거를 그 검출할 수 있게끔 어떤 것이 챗GPT가 생성했고 어떤 것이 진짜 팩토이드에 기반한 건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아시는 분 알겠지만 25%밖에 못 맞춥니다. 자기가 생성했는데도 4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춰요. 이만큼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생각할 수 없는 논리체계까지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챗GPT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겁니다. 매번 같은 정답을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응답을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논리고요. 당연히 학습 이후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을 제시 불가합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최근에 뭐 누가 어떤 부분이 돌아가셨다. 이거 반영 안 되죠. 검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저희가 활용할 또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착안해서 교육에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뒤쪽에 조금 더 나오고요. GPT가 나오자마자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주요 미국의 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거 금지해야 된다. 해서 실제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도의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까지 이렇게 몇 개 주에서 금지를 한 적이 있고요. 뭐 호주, 그다음에 영국 이런 쪽에서 실제로 금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도한 기술의 물결, 싱귤레러티라는 중요한 이 이벤트를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할 수는 없다 해서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놓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오픈AI 진영에 가면요. 오픈AI 그 블로그에 가면은 어떻게 하면은 챗GPT를 최단도로 활용할까? 챗GPT의 능력을 최단도로 끌어낼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결국은 기계한테 지문을 얼마나 상세하게 주느냐 요거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겠다는 얘기죠. 구하라 열릴 것이다. 얻을 것이다죠. 어쨌든 한 8가지 정도로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게 최신 모델을 사용하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시작 부분에 명령을 입력하고 샵샵샵 기호를 이용해서 명령과 컨텍스트 구분하자. 아마 파이썬 코드를 다뤄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게 커멘트 아웃하는 그 심볼이죠. 그래서 저 커멘트 아웃하는 심볼하고 내가 실제로 원하는 아웃풋하고를 구분해서 기술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몸매, 결과, 길이, 형식, 스타일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면은 좋은 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기계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죠. 퓨샷. 그러니까 몇 개의 예제를 보여주고 요 예제대로 출력을 해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제가 특별히 언급드리지 않아도 저 오픈AI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대로 제로샷을 시작한 다음에 답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힌트를 주게 되겠죠. 사람도 힌트를 주죠.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어오게 하고 못 푼다. 그럼 힌트를 던져줍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퓨샷이란 건 결국 그 힌트예요. 문제를 주는데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하는 거. 요게 이제 힌트죠. 그 다음에 모호하고 불명확한 설명을 줄이자. 최대한 짧게 아니면 좀 짧게 기술해줘. 이게 아니고 3개 내지 5개 문장으로 작성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키다.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7번째.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말하자.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이거보다는 교육적으로 좀 더 부합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줘 하는 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을 말하자. 이게 좀 저한테는 이제 와닿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급하게 지나고 있어서 정리를 하면은 원하는 답을 넣어드리면 조금씩 조건을 추가하며 대화해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지문을 기재하고 대화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예를 추가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시하지 말고 하면 좋은 것을 지시해라. 이게 아마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챗GPT가 나오니까 그 다음 달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MBA로 유명한 왓슨 스쿨이죠. 여기에서 학교에서 그럼 과연 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교사들의 역할,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요거를 좀 체계를 잡아봤습니다. 이게 왓슨 스쿨에 정해놓은 새로운 챗GPT를 대하는 학교에서의 지침, 뭐 이런 정도로 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결국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기계잖아요. 이 챗GPT의 장단점을 잘 알고서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나눈 게 이제 대략 3가지 정도의 가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챗GPT가 풍부하고 다양한 분석에 서투르죠. 예를 들면 뭐 주가, 내일 주가가 어떻게 돼 이러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통틀어서 논리적으로 푸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챗GPT는 아직까지 그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영역 또는 특정한 포커스에서 답을 주는 거 요거보다는 우리가 AI가 보다 나은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조건을 상당히 다양하게 주면서 필요하면 정치, 경제 뭐 이런 영상인데 내일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의 가이드를 주면서 답을 유도하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다양한 지시문들 이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가는가에 따라서 답의 피드백이 달라진다 해서 최대한도로 프롬프트를 탐구하는 탐구 정신을 길러보자 하는 게 이제 2번째 가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참고문헌까지도 지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고문헌까지 검증해 나가면서 가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초기 단계의 왓슨 스쿨이 제시하는 학교에서의 활용 방법 이렇게 되겠고요. 2번째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챗GPT가 나오자마자 학교에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었습니다. 근데 플로리다에서는 결국은 저희가 이 챗GPT하고 같이 살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버리지 못하면 즐겨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단계로 나눠놨어요. 아예 챗GPT 없이 살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챗GPT하고 공존하는 환경, 아니면 챗GPT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환경. 해서 단계를 한 3개 정도로 끊어놨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최대한 대면으로 상세하게 과제를 만들고 그러면 사실은 선생님들, 교사분들의 역할이 훨씬 강해집니다. 뭐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과제를 작성한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GPT의 단점 중에 하나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ChatGPT를 최대한 사용하게 하지 말자. 착하게 살자입니다. 남이 작성한 거, 기계가 작성한 걸 숙제로 내, 그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한 거야. 최대한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게 해라. 이게 이제 2번째 미사용 환경이고요. 마지막은 챗GPT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최대한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의 보고서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지어는 내가 루브리를 만들어요. 루브리까지 지침까지 만들어서 기계가 하는 거를 채점까지 해보는 이런 것까지 해보자 하는 게 이때 방안이었습니다. 자, 뭐 GPT 3.5에서 4.0으로 넘어오면서는 저게 이제 자동차 처음에 출시하면은 보호막을 치죠. 아마 비슷한 걸 거예요. 테크니컬 디테일이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측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이 메커니즘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 뭐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 부분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테크니컬하게 저희는 이제 이 챗GPT를 교육에서 어떻게 풀까를 이런 식으로 고민합니다.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컴퓨팅 인프라, 컴퓨팅 리소스를 저희는 활용할 방법이 없어요. 작은 기업 또는 작은 학교, 작은 단체에서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AI by AI 또는 AI over AI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책, 강의 이런 것들은 사실 무궁무진하게 구할 수 있어요.
콘텐츠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서울대에서 새맥의 물어라는 챗봇 프레임워크를 운영하고 있죠. 주요 과목에 대해서 선생님, 교수분, 그다음에 일선 교사 이렇게 해서 교육 현장에 생생한 문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떻게 QA를 또는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까 이걸 만들고 있죠. 그다음에 요건 저희가 기계가 잘한 겁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장학 퀴즈에서 기계가 사람을 압도적인 스코어를 이겼어요. 거기에 필요한 게 지식입니다. 그 당시에도 12만 권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서 퀴즈를 풀어서 사람한테 압도적인 스코어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저희가 굉장히 콩쿠리티한 지식 이런 걸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계가 대화하는 힘을 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깊고 넓고 다양한 지식을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초고대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진을 잘해서 예제 문제 지침을 던져주고 우리는 유제, 풀이, 상식 같은 거를 풍부하게 얻어내자.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하게 기술도 활용하고 현재 우리가 놓치는 것들도 보완해 나가면서 교육에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한 3과목 정도 영어, 수학, 역사 정도의 간단한 예를 들어봤는데요.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게 실제 저렇게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by AI와 같은 개념들이 하루에도 20-30개씩 저희한테 페이퍼들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거든요. 요게 그 대표적인 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학 문제에 프레임워크를 하나 던져주고 요거에 예제를 몇 개 던져주고 기계가 알아서 문제를 제시해봐.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저희 책임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대략 이런 형태의 베이지라는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영어에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단순한 발음 평가, 뭐 주제 기반의 주제가 딱 한정된 롤플레이 이런 걸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챗봇의 도움을 얻어서 유창성도 하고 문법도 연습하고 표현을 대화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과학습에서 저희가 이 챗봇을 풀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문답 형태를 만들어 봤어요. QA, Q를 명확히 주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잘못했을 게 어떤 게 인듀스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부분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MRC, 기계가 잘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전체 패스지가 주어졌을 때 문답을 굉장히 정교하게 생성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준비된 걸 가지고서 학생들하고 뭔가를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학습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마지막 슬라이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도 수학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른쪽에 저 수식은 저희가 전형적으로 푸는 방법론이죠. 요거를 대화로 논리적인 체계에서 푸는 게 바로 이 수학의 중요한 메커니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끝나서 요게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겁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지금 맨 마지막에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 세종 306년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느끼신 분이 바로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챗GPT는 세종 30년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실제로는 세종 28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션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그 공정성의 문제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걸 환포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세종 36년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해주고 훈민정음이 굉장히 미묘한 뉘앙스이지만 훈민정음하고 한글하고 다른 개념으로 약간 해석될 소지가 있는 이런 문제들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현실에서 이런 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뭔가 그 해석적으로 분석적으로 챗GPT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발표 주제로서 아주 정말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여러저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전체 배경부터 시작해서 교과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 그다음에 실질적인 문제점 이런 점들을 아주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포럼의 형식상 이제 지정 토론 형태로 좀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발표는 지정 토론자로서 유현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현주 교수님께서는 수학교육과에 현재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현재 그 AI 융합교육학과 학과장님도 맡고 계시는데
교수님의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현주입니다. 네, 박정규 대표님의 유익한 그 강의를 잘 들었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먼저 받아서 좀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빨리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혹시 시간이 되면 답변처럼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종합 토론, 네, 알겠습니다. 네. 챗GPT의 이제 교육적인 활용과 관련된 이슈를 조금 이제 그 강연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챗GPT는 이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거나 뭔가 어떤 주제를 탐구를 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든 방법론이든 찾아볼 수 있는 문제 해결의 도구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가 학생들이 어떤 창의적 작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보조하거나 또 아이디어에 대한 점검을 하거나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작용이라는 측면은 아까도 박정진 대표님이 많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챗GPT가 치팅의 도구가 되는 이제 현실이 있죠. 사실 이 챗GPT 이전에 수학교육계에서는 국내에서 특히 이제 이런 문제를 겪었고 겪어오고 있는데요. 콴다라는 이제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수학 문제, 보통 학교에서 다루는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대답해 주던 서비스가 이제 점점 발전되면서 인공지능적으로 이미지를 찾아서 답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숙제를 할 때 그냥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게 됐고, 교사들이랑 학부모들은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챗GPT 역시 더 광범위하게 이런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가 수학 교육의 입장에서는 수학 문제를 푸는 성능이 이제 초반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지금 많이 발전된 상태고, 게다가 지금 이제 챗GPT4의 경우에는 이제 협력 플랫폼들과 특화된 기능들을 발전시키면서, 예를 들면 수학 프로그래밍과 문제 해결 서비스를 하는 울프람 알파라 이제 플러그인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수학 문제 풀이 답을 뭐 바로 어떤 형태든 찾아줄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가 학습을 방해하는 아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이제 아까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수학 교육의 입장에서로 한정해서 본다면 이제 특히 좀 저희가 문제가 좀 큰 측면이, 수학은 이제 어떤 인간이 도구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서 추론을 하고 답을 유도하는 모든 과정에 이제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고, 또 특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델링을 하는 그런 능력까지 기르는 데 이제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런데 뭐 계산기가 생기면서 계산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있었지만, 절차적인 문제풀이 기능을 뭐 이제 챗GPT든 무슨 다른 도구 등이 도움을 준다고 치더라도, 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것, 그것을 이제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수학 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기능이고, 그것만큼은 인간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모델링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이 생겨난 거죠. 이거는 뭐 숙제 때 이용을 하느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상황을 수학으로 모델링하는 이 단계에서 내 머리를 쓸 것이냐, 기계의 머리를 쓸 것이냐의 문제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많은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밴이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표님이 되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해줬지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뭐 교육에서 결국은 목표로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있는 그러니까 제너럴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들이 굉장히 손쉽게 접근 가능한 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을 교육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걸 활용해서 뭐 수학이든 뭐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관점도 이제 교육을 따질 때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게 좀 더 지배적이 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제너럴 인텔리전스가 전문성이 인간을 이제 뛰어넘게 될 때 그때 이제 그 결과가 뭐 유토피아적이냐 디스토피아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방향성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게 교육에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도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사소한 업무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배우면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된다면 인간이 독립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그 인류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수학적으로 스스로 모든 절차를 해결하는 능력을 교육에서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반론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뭐 그거에 대한 답은 저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거라서 그냥 제시를 하고요. 지금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교육에 활용하자, 그다음에 활용하는 것을 길러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할 때 사실 나오는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한시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적으로 챗GPT를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어떤 면에서 오류가 있는지 찾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교육적인 활동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한시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성능이 발전할 것이고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이 뭐 오류를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얘기가 이제 어떤 대안처럼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자체 그 부분은 중요한 파트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지금도 어떤 프롬프트가 효과적인가에 그 방향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인간이 허술한 프롬프팅을 해도 좋은 답을 알아차려서 내줄 수 있도록 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롬프팅이 나중에 뭔가 어느 정도 기술이 표준화되면 어떻게 기계랑 소통할 것인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부분이 조금 장시간 동안 이렇게 정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프롬프팅의 어떤 가이드라인도 굉장히 한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어떤 직업 전선에 있는 분들은 빨리 배워서 빨리 활용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갖는 효용성은 되게 한시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활용하는 그 부분, 에듀체크랑 연관성과 관련해서 이제 이 Q&A 타입의 언어 모델을 가지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언어 모델이 먼저 적용된 그런 이제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역으로 교육에 활용할 때는 조금 다른 맥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많은 예시로 보여주셨는데 질문을 하는 자가 누구냐, 기계냐 사람이냐 이게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주도적 학습 상황에서는 학생이 질문하겠지만 결국은 교사가 하는 역할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은 일을 시키는 거, 인스트럭션이 인공지능에게서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랑 이제 답을 알려주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예시는 이제 GPT-4에 대한 발표하면서 이제 칸 아카데미라는 이제 유명한 온라인 플랫폼이 교육 플랫폼이 이제 협력을 하게 된다고 칸미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교사가 레슨 플랜을 설계하거나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런 챗봇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계획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예시로 보인 것처럼 이제 수학 문제에서 수식을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지 않고
이제 뭐 질문 자체도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라고 이제 답을 알려주는 챗봇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여기에는 이제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생과 소통을 해야 답을 알려주지 않고 학생들이 사고해서 문제를 스스로 풀게 유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고 거기에 이제 교육적인 어떤 이론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된 얘기가 나중에 또 토론에서 다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 포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며칠 사이에 지금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쟁점이 정말 드러나는 아주 놀라운 코멘트였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따 종합 토론할 때 저희들이 좀 그걸 6분이 다 나와서 같이 이야기할 시간도 좀 마련하고 그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